흥건한 세수 30조 국회 발칵 뒤집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것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올해입니다. 올해 2024년 국세 수입 예상 부족액이 29조 6천억 원이에요. 엄청나죠? 법인세에서 14조 5천억 원이 줄어들고요. 소득세에서 8조 4천억 원이 줄어들고요. 기타 부분에서 6조 7천억 원이 줄어듭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요. 저는 천재들의 함정에 빠졌다. 저는 그런 생각을 일단 해봤습니다. 왜냐고요? 아니 기획재정부 이러면 대한민국의 천재란 천재는 다 모여 있잖아요. 그곳에. 그런데 어떻게 국세에 대한 예측도 못한단 말입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기업이 적자를 내면 그 다음 해에 법인세 안 내는 것은 기본 상식이잖아요. 진짜 기본 상식,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아주 기본 상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예측 못했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 없다는 뜻인가요? 저는 답답해요. 이런 게 정성을 다하지 않는 국가 정책, 국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대충대충 그 직을 누리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아니 저 같은 범인도 그냥 일반 사람 필부도 아니 삼성전자가 작년에 적자가 냈어. SK하이닉스가 작년에 적자가 났어. 그러면 당연히 올해는 세금을 안 낸다는 거, 법인세 안 낸다는 거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럼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만큼 법인세가 적자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적자가 나는 것을 거기에 대응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 편성은 무리하게 해놓고 세금은 안 들어오니까 세금에 대한 예상 부족분이 29조 6천억 원이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내지르는 것. 저는 이거 진짜 장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진짜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국회까지 발칵 뒤집혔다 했잖아요. 왜 뒤집혔을까요? 29조 6천억 원을 못 걷어들였으니까 이것을 어딘가에서 메꿔야 되잖아요. 어딘가에서. 뭐 재정정권을 발행해도 될 겁니다. 아니면 추경을 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부 기금에서 빼다 쓰는 거예요. 26조 9천억 원이 지금 결손이 나니까 일반적으로 예산에서 통상적으로 불용 예산이 일어납니다. 이게 7조에서 9천억 원, 9조 정도. 7조에서 9조 정도 되고요. 여기에 보면 외국한 평형기금 4조에서 6조 가져왔잖아요. 요게 이제 국회를 발칵 뒤집힌 거예요. 왜 국회를 발칵 뒤집혔냐? 여러분, 외국간 평형기금이라는 것은 원달러 환율이 불안할 때를 대비해서 모아놓는 기금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에서 작년에도 20조를 뺐었거든요. 올해도 4조에서 6조를 뺐쓴다고 하니까 야당 국회의원들이 난리를 친 거죠. 아니 환율이 지금 1388.7원 앞으로 1400원 심지어는 미국이 관세를 일반 관세 모든 수입품의 10%를 매기면 더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외국한 평형기금에서 돈을 빼면 되느냐 이러면서 거품을 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작년에 분명히 외국한 평형기금에서 20조를 뺐으면서 올해는 안 뺐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까지도 어기니까 시장에는 더 난리가 난 겁니다. 여기에다가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자기금이라고 하는 데서 4조. 이제 문제는 이 교부세와 교부금이에요. 이 교부세와 교부금은 지방재정교부금, 지방재정교부세 이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돈이란 뜻이에요. 지방 행정부로 내려가는 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방교육청으로 내려가는 돈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지방 교부세 교부금이 배정을 6조 5천억 원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 지역구에 돈이 내려와서 지방재정에 충분히 써져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교부금 배정을 유보하니까 그만큼 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들까지 들고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 자체는 세수가 펑크가 나니까 기금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시장에는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고 있고 국회에서까지 발칵 뒤집힐 정도로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정부가 순순히 말입니다. 재정정권을 발행하기가 쉽지도 않아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재정정권 작년에 26조 2천억 원을 발행을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2019년에 보면 31조 4천억 원이에요. 2020년엔 31조 3천억 원. 엄청나게 재정정권 발행했습니다. 2018년에 7천억 원에 비하면 장난 아니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긴축을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2022년에 13조 7천억 원의 재정정권 발행했습니다. 작년에 26조 2천억 원이 이것도 많다고 시장에서는 걱정을 했죠. 그런데 올해는요. 올해는 6월까지 벌써 16조 2천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하면 67%나 늘어났습니다. 재정정권을 더 발행하고 싶어도 이대로 돌아오는 재정정권만 막아도 이게 방법이 없어요. 돌아오는 재정정권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2019년 것도 돌아오고 2020년 것도 돌아올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 돈 풀었던 거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이 돌아오는 것도 막아야 되지. 나도 재정정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발행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금을 틀어 쓰는 수밖에. 아니면 추가 경정 예산을 해야 되는데 추경을 하면 문제가 세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추경을 하면 제일 심각한 게 국가 채무가 문제가 돼요. 지금 8월까지 벌써 1167조 3천억 원이거든요. 이게 중앙정부 기준입니다. 올해 연간 목표가 1163조가 올해 중앙정부의 적자예요. 그런데 현재 넘어섰습니다. 8월에. 넘어섰으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요. 이거 더 늘리면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거를 안 쓰겠다. 안 쓰겠다. 안 쓰겠다. 그래서 국가 채무는 눌려놓고 기금에서 갖다가 돈을 쓰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이게 결국은 솔직히 좀 꼼수 같거든요. 꼼수 같거든요.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가 이야기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무슨 얘기냐고요?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올해는 법인세가 이렇게 줄어든다. 올해는 최악이다. 소득세도 아직까지는 늘어나고 있지만 아마 앞으로 좀 줄어들 거다. 그러나 내년에 가면 달라지지 않느냐. 내년에 가면 법인세도 정상화될 거고 또 경제도 좀 나아지니까 세수가 더 많이 거칠 거다. 그 거치는 걸 가지고 지금까지 돈 빌렸던 기금에 대해서 갚으면 되는 것 아니냐. 기금에 대해서. 외국한 평형기금도 갖고 공공자금 관리기금도 갖고 교부세나 지방교부금이나 배정 유보했던 거 배정을 하고 이러면 되는 것 아니냐.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 듯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당초에 예산을 짤 때 예산을 잘못 짜서 세수 결손이 많이 난 것 29조 6천억 원이 났다는 것 여기에 대한 비난은 아마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나라 예산이라는 게
제대로 짜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안타깝고요. 더 심각한 것은 기금 중에서도 하필이면 외국한 평형기금을 손을 대느냐 이거죠. 작년에도 20조나 손을 댔는데 올해도 4조에서 6조를 손을 댄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 어떤 주는 충격도 있는 데다가 이게 시장에 주는 충격이 있을 거예요. 환율이 올라가는 외국간 평형기금이 줄어들면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겁니다. 게다가 지방교부세나 지방교부금에 대한 배정 유보를 한 것도 국회를 발칵 뒤집혀 놓은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조 5천억 원을 여러분 배정을 덜 하게 되면 지방재정 진짜 힘들어집니다. 아마 지방재정이 지방 자금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방 자금률. 지방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곳이 많아요. 지방이요 자립도가 보면 높아야 진짜 높아야 60%예요. 높아야. 그것도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고요. 지방 재정 중에 낮은 곳은요. 12% 13%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 교부금이 안 내려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 시장에서는요. 야 이게 경제가 진짜 어려워지고 있구나.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는 거고요. 또 정부도 저는 투명하게 모든 일을 했으면 좋겠고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상투적으로 해왔던 일 상투적으로 기계적으로 일하지 말고요. 상투적으로 기계적으로 일하니까 세수 결손이 이 정도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세수 결손이라는 게 뻔한 일이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짚을 수 있는 건 짚을 수 있다고요. 2022년에 395조 9천억까지 갔던 것은 수출이 많이 늘어나서 법인세가 엄청나게 거쳤고요. 또 가렴주구 정권이라고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를.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으로 수탈을 일삼았던 거. 이게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도 있고요. 그 외에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들 워낙 많이 때리니까 이런 일이 생겼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말입니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을 거기에 대응을 못하고 그냥 경제가 꼬꾸라지는데도 타성에 젖어서 예산을 편성을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2024년 1월에서 8월까지 현재까지 세수펀건은 9조 4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말입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이게 거의 4개월 동안 또 엄청나게 재정 적자가 나서 29조 6천억까지 난다는 거잖아요. 참 안타깝죠. 저는 여러분 국민들에게 소상히 그리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대충 떼우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재인 정부 때 엄청 퍼줬으면 이게 이만큼 퍼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다 하고 조목조목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러니 환장할 노릇이죠. 재정정권 발행 못하는 것도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오는 게 너무 많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 발행했던 재정정권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발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것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과 같은 큰 위협이 닥친 것은 저는 아닌가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에게 저는 오히려 용서를 받으면 용서라기보다 이해를 받으면 저는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순진한 생각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발 꼼수를 써가면서 국민들에게 마치 뭔가 속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저는 그런 느낌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신뢰를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국민의 신뢰거든요.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면 정책이 무너집니다. 정책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경제를 회복시킬 방법이 없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랬잖아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니까 부동산은 정부가 아무리 발표해도 그 당시에 27차례인가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도 시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정부의 이야기를 하나도 안 들었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 국민들에게 소상한 지표를 제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타성에 젖어서 그냥 세수 펑크 났으니까 기금 돌려막지 이런 식의 생각보다는요,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을 보는 것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대로면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다른 게 있나요? 제가 봐서는 다를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비난이 높아지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예. 아니 보수 정권은 경제는 잘한다고 했는데 뭐 경제는 개떡같이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충격적이죠. 저는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펑크난 세수도 올해는 힘들지만 내년에는요 다시 메꿀 수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무작정 말입니다. 나만 잘났다는 생각,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인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닐까 싶어요. 나만 아는 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국민들은 소상히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